예, 반갑습니다. 정책 전문가 양성 아카데미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우리 들을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사실은 매우 짧아서 기초 또 기초단체장, 강력 또 국회의원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지금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 두 분, 강동의 지역구를 둔 이해식 의원은 강동구의원, 서울시의원, 강동구청장, 국회의원 이렇게 하고 계시고, 김성환 의원은 노원구에서 구의원, 서울시의원, 노원구청장, 지금 국회의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는 이제 국회 처음인데, 저는 방금 소개했듯이 마을이장,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사실은 1995년 정확하게 26년 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이제 30년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91년에 기초하고 강력의회를 91년에 뽑았고요. 4년 후인 1995년에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를 우리 5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주민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그때 제가 최연소 기초단체장이 됐는데요. 엊그제 당선되고 군정 7년 한 것 같은데 벌써 내년이면 제가 군수를 초대 2대를 했는데 두 번 마치고 물러난 지 20년이 되네요. 제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남해 군수를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 핀란드 총리가 아마 30대 초반 여성 총리인데 이분이 아마 15세 때 학생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아마 이제 최근에 핀란드 총리가 됐는데 이제 한국 기준으로 젊은 여성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쪽은 철저하게 이제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유럽은 학생당원으로 들어가 15살에 입당을 해서 철저하게 당원 교육도 받고 워크숍에도 참여하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 같이 정책 지도자 양성 아카데미 이런 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의 정강 정책이나 정체성이라든지 당의 비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벌써 정당 생활 적게는 15년, 많게는 한 20년 정도 경험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의회위원회 충원 구조가 좀 다르죠. 예를 들면 검찰에 한 20년 계시다 검사장 하다가 호남에서 우리 민주당이 공천을 받아 들어와서 국회의원 3번 이렇게 되면 평생 이제 갑으로만 살게 되는 거고 또 역으로 예를 들어 검사장 하다가 영남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3선, 4선 하면 평생 살면서 어느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좀 왜곡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많이 부응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저는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의 격차, 불균형 이것을 해소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5국 2특 체제라는 대한민국 전체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그런 나름대로 비전을 제시를 했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의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 처음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당의 경선이 진행이 되면서 지방에 가니까 지방에 이렇게 순회를 했잖아요. 토론도 하고 우리 대선 후보 순회를 했는데 지역 소멸과 그 지방 경제 몰락 흔히 이제 우리가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과 지방경제가 몰락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역 소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기초지방정부가 89군데 그것도 2019년 통계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요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제가 중도에 사퇴를 해서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송구스러웠지만
우리 당의 대선 후보,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된 지금 이재명 후보조차도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 5급 이특 체제, 그리고 국가균행발전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저에게 또 제가 공동위원장도 맡고 있지만 특히 이제 균행발전위원회 대통령 직속을 맡고 한편으로는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균행발전위원회이기 때문에 20대 대선에 특히 승리하기 위해서 균행발전위원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직속 9개 직속위원회가 있는데 8개 위원회는 소위 정책 아젠다만 세팅하는 위원회이지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균행발전위원회는 한편으로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좀 조직을 확산해서 이번 대선 승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로 있고 여러 가지 우려들을 많이 해서 최근에 좀 그 선대위가 제대로 좀 역동적으로 안 움직인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12명의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역할이 다 다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실히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을 하고요. 저는 이제 2003년에 소개했듯이 이 노무현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했는데 행정자치부는 알다시피 그 과거의 내무부하고 정부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처를 합한 거대 부처였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그 당시 총리 내정이 되어 계셨던 고건 총리님, 뒤에 이제 국회의장을 하신 비서실장 문희상 의장 이런 분들이 시골 군수 출신이 어떻게 거대한 행정자치부를 제대로 이끌고 가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께 사실은 행자부 장관 임명을 제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문희상 의장한테는 식사하면서 제가 직접 듣기도 했는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것은 남해 군수란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난과 관련해서 경남도라든지 중앙부처를 찾아갔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지방정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진정으로 지방분권이나 균행발전을 도와주는 도우미부처로서의 행정자치부, 또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부처로 행정자치부 이렇게 해서 가장 기초단체장을 하면서 서러움이 많았던 김두관 군수가 행정자치부를 하면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런 정체성이 맞는 그야말로 지방정부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처로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들 때문에 이제 저를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랑하면 그 선택에 제가 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2003년에 3대 특별입법을 만들어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하고 그림을 좀 국가균행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그리고 국가균행발전특별 3대 특별입법을 저희 행정자치부가 주도해 만들어서 그해 12월에 국회에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의해서 청와대와 국회가 완전 세종시로 옮겨가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완성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뒤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했던 이석연 변호사가 위헌 소송을 헌재에 냈습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문법주의인데 헌재에서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관습법이 그런 것도 없었는데 어쨌든 관습법에 근거해서 그게 위헌으로 헌재에서 판결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청와대하고 국회가 가지 못하고 다른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부가 다 갔거든요. 그래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꾸어서 법을 통과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세종시고 2011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돼서 지금 그 행정수도로서의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국회 분원하고 이렇게 옮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고 사실은
청와대 국회가 완전 다 옮겨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저는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을 함께 묶어서 사법신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사법신도시 특별법안을 냈습니다.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는 행정 수도는 프리토리아라는 도시에 있고 그 입법부는 요하네스버그에 있고 사법부는 블루폰테인이라는 도시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웅크타드라는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기구에서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객상을 시켰습니다. A그룹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이고 B그룹은 이제 유럽에서 주로 선진국들이 속해 있는 B그룹으로 한국을 넣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밖에 없죠. 57년 만에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전 세계 그 선진국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선진국이 지방자치가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와 그 균형발전 그런 나라들이 다 나중에 그 선진국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선진국을 이렇게 쭉 그냥 단순하게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강력한 자치분권 국가이거나 아니면 연방국가 이렇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은 연방국가로서 선진국이고요. 자치분권 국가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고 일본도 크게는 자치분권 국가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작은 나라 중에서 이 연방국가가 있습니다. 자치분권이 잘 돼 있는 연방국가가 있는데 뒤에 소개할 겁니다만 스위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제 웅크타드에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도 선진국가로 가려고 그러면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고 인인하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도 어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을 하기에는 이미 지났다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5년은 내년 5월 10일에부터 국정을 보고 있는 차기 이재명 정부가 해야 될 과제다. 제가 참여했던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균형 발전 분권에 대한 너무나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핵심 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을 하고 신행정 수도 이런 걸 추진했지만 이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데 우리가 내년 3월 9일에 있는 20대 대선에서 꼭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양극화 불평등, 불균형 이걸 극복하지 않고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도권이라는 성 안의 나라가 있고 성 밖에는 비수도권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차기 정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이걸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그 미완의 과제를 완성해내지 못하면 저는 비수도권은 사실은 수도권의 2등 국민이고 수도권의 부스러기를 뜯어먹고 사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이제 얼마나 수도권 집중이 심한지는 뭐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프랑스 그 파리가 인구가 210만 정도 됩니다. 그 베를린이 아주 큰 도시인데 독일에 35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수도권에 5,200만 중에 2,600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고 대기업 본사, 뭐 좋은 대학 또 양질의 의료수별 제공하는 대행 병원 이런 게 다 수도권에 있고 저는 이게 이제 부산, 경남, 울산에 저는 20대 국회는 김포에서 하고 21대는 당의 요청으로 양산에서 지금 제 지역구 양산입니다. 경남 양산이고 제 지역구에 지금 매곡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내년 5월 10일은 제 지역구보다는 이제 갑 쪽으로 가서 통도서 옆으로 오시게 되는데
우리 양산을 제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보러 오시는 게 좀 섭섭해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지방으로 온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의의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김해로 왔듯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양산에 오는 것은 특히 우리 당의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한 영남 지역에 우리의 이제 확실한 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지역구 양산 올라왔으면 더 좋았지만 주민들이 뭐 워낙 땅값을 좀 많이 달라고 이래서 경호동을 지을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5년이 대한민국 미래 국가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골든타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책 전문가의 양성 아카데미인데 아마 뭐 정책 전문가들은 아마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공부를 여러분들 하셨을 거고 또 아마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생생 경험을 기초해서 좀 드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군수 때 했던 일들을 조금씩 좀 소개를 하면 이 부분은 지난 100년의 역사를 그냥 사진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지식정보화까지 성공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선진국에 진입을 했고 우리가 이제 하기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이 선도 선진 국가로 갈 수 있다. 또 대한민국은 브루오션이 있잖아요. 이 전 세계 냉전 질서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한반도인데 뭐 지금 종전선언 이런 게 굉장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과 북이 당장 정치 군사적 통일이야 쉽지 않겠지만 저는 지방정부 교류 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재개 복원 이런 걸 통해서 남쪽의 자본과 기술 북쪽의 이제 토지와 노동 자원 이런 게 결합하면 저는 뭐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고 앞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불균형하고 양극화가 가장 심하니까 이 부분만 극복을 하면 저는 정말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작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 것 중에 뭐 평가를 다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미사일 주권을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경남 사천에 있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다녀오고 고흥나루도에서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를 뭐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주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좀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대한민국 전체도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매우 크지만요. 여기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지 않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화성시라는 곳이 있죠. 화성시는 GRDP 지역 총생산이 50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 쪽에 있는 연천구는 총생산이 1조거든요. 그래서 같은 경기도에 있지만 영내에 있지만 불균형이 50대 1입니다. 총생산이 그 정도 다르고요. 여기 자료를 보면 울산하고 충남은 1인당 지역 총생산이 5천만 원을 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울산하고 충남이 그렇고요. 대구, 강주하고 전북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1인당 지역 총생산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1위고 서울이 2위고 지역 총생산이 3위가 충남이죠. 원래 제가 경남도지사를 할 때까지 10년 전만 해도 경상남도가 충남보다는 지역 총생산이 앞섰는데 충남은 이미 수도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고요. 한항해권 특히 중국하고 교역이 많아지면서 당진,
아산 이런 쪽이 굉장히 활성화돼 충남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영남 호남의 뭐 지역 갈등 경쟁이 됐지만 지금은 오히려 영남 호남이 정치적으로 뭐 약간의 정당 선택이 다르긴 하지만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해난과 관련해서는 영호남이 사실은 동지적 관계고 오히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로 전선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원도도 그 영서지방 있잖아요. 원주에 지금 핵심 도시, 기업 도시들 들어있고 춘천에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천안, 목천, 독립기념관이 순대를 자시로 어르신들이 천안으로 갔지만 지금은 춘천에 닭갈비를 자시로 가시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의 영서지방은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옛날에 수도권 대학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천안이었습니다. 그 천안이 대학이 이제 6개 정도가 뭐 7개 이렇게 들어섰는데 사실은 지금은 뭐 대전 이북은 거의 수도권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제 상황들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상남도도 18개 시군이 있는데 창원시하고 어령군하고는 한 50배 되고요. 전남도 여수시하고 구례군하고 그 정도 영내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또 영내에서는 대도시하고 소위 농촌 지역하고 이렇게 격차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칸 여기는 이제 지역 소멸 위기인데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얼마 전입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그 발표 자료를 보니까 기초자치정부가 대한민국 226개인데 그 중에서 89개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산하고 바다 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한면에 한 달에 한 명도 출생아가 있지 않고 또 그래서 지방에는 지방 그 군 단위에는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 다 없습니다. 며칠 전에 후보 모시고 거창 적십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산부인과 그 거창, 함양, 뭐 산청, 합천 이렇게 해서 거점 병원에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운영이 잘 안 돼서 존폐 위기를 맞고 있을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저히 기초자치정부로서 기능을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 산과 강이 어디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정도로 이제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 뒤에도 좀 분권국가 왜 중요한지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스위스가 이제 연방제 분권 국가인데요. 그 국호도 스위스 연방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남한 면적의 절반이 아니라 경상도보다 조금 큽니다. 경상도 전체 면적보다 좀 크고요. 26개 주 칸톤으로 되어 있고 2200개 개마인대 마을 공동체로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밑에 적혀 있습니다만 국가 경쟁력이 연속 6년 동안 연속 1위고 국민소득이 8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스위스 인구는 850만 정도 됩니다. 부울경 인구보다 좀 많거든요. 근데 저희 특징이 제가 30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0년 전쯤 처음으로 외국을 제가 갔는데 스위스를 갔었습니다. 우연하게 스위스를 가게 됐는데 스위스의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 주민들이 자유복장으로 이렇게 사격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으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관광 가이드하는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예적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봄, 가을 뭐 1년에 한 3, 4차례, 두세 차례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사격 연습도 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주 막걸리도 한잔 하고 이렇게 단합대회도 한다는 거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때 미국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총기 사고가 없나 이렇게 하니까 마을 공동체라 그런지 전혀 총기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 설명이 참 의아했는데 총을 개인 학위들 다 소지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스위스 쪽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스위스 주정부의 연방 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그 주지사, 칸톤의 주지사들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합니다. 임기가 7년인데 1년씩 돌아가면서 대통령을 하고 있고 주가 그냥 나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주의 저게 이제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걸 잘 이해할 겁니다.
연방국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 중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권한하고 외교권만 연방정부가 갖고 모든 거는 이 주가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규제를 할 때 포지티브 규제를 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이 이것만 하라고 하는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최근에 홍준표 후보가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권한만 우리 중앙정부가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충청북도, 경상남도, 뭐 부산광시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게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인데 중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권한하고 외교권만 주정부에 안 주고 모든 권한을 다 주정부에. 그게 그 행정학에서 말하는 보충성 원칙입니다. 이 권한을 시군구가 갖는 게 그 주민들의 훨씬 도움이 되는 건 다 시군구가 갖고 이 권한을 시군구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강력지방정부인 시도가 갖는 게 전체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강주광역시민을 위해서 유리한 것만 강력시도가 갖고 이 강력시도가 다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이 권한만큼 강력시가 갖는 것보다는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 전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권한만 중앙정부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조선 500년도 강력한 중앙집권이었고 지금 OECD 선진국 중에서 중앙집권이 가장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희선은 그래서 어느 준지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저 중에 주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법인세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유럽의 주요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와가지고 26개 주끼리 굉장히 경쟁을 합니다. 근데 서희선의 인구가 850만 밖에 안 되고 땅덩어리도 경상도보다 조금 큰 나라인데 저거는 연방국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력한 분권에 기초한 연방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연방국가이거나 자치분권 국가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는 좀 더 면밀하게 정책을 점검을 해봐야 되지만 기초든 강력에 많은 권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경 지금은 또 경쟁이 대한민국 전체도 경쟁력 국가 간의 경쟁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도시 경쟁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산, 경남, 울산을 합해서 일본의 그 간서지방하고 또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이런 쪽하고 경쟁을 해야 하거든요. 상해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단위가 부산, 경남, 울산을 제가 지역이 좀 잘 아는데요. 63년 1월 1일에 부산 직할시가 생겨서 경남에서 분리가 됐고요. 제가 남해 군수를 할 때 1997년 7월 15일에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분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행정을 해보니까 이게 중복 투자도 되고 상호 경쟁도 돼요. 그래 낭비가 많아서 지금 뭐 잉여 몸이 되어 있는 김경수 지사께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개정이 돼서 강력행정연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럽을 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이 다 각각 나라가 있지만 EU라는 걸로 통합이 되어 유럽 의회가 구성되어 있듯이 부울경이 각각 시도가 있지만 강력연합을 해서 아마 시도지사들이 돌아가면서 의장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경남지사를 할 때 동남권 특별자치도라는 구상을 내놨는데 그런 걸 더 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있을 때는 이제 교통, 서울은 이제 수도권이 한성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 인천 이렇게 다 한성이 되는데 부산, 경남, 울산은 교통이 한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메가시티가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 강력철도와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창원에 갔다 부산 KBS에 출연하는데 사실은 거기 교통시설이 되어 있으면 한 40분에 부산 KBS까지 갈 수 있었는데 이 강력교통망이 안 되어 있으니 1시간 40분이 걸려가지고 생방송을 펑크낼 뻔도 했는데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GTX-D 노선까지 하는데 부산, 경남, 울산 또 강주, 전남, 뭐 전북, 군산 뭐 이런 쪽에 전체 철도 예산의 96%가 다 수도권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은 워낙 그 조건이 좋은데 뭐 GTX-D 노선 이런 걸 다 설계할 때 그 BC 평가를 하면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를 하면 전부 다 수도권에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격차가 더 커지는데요. 그 나라가 얼마나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는 지표가 많이 있는데 단순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제1의 도시하고 제2의 도시하고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균형 발전이 잘 된 나라고요. 객차가 크면 클수록 그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세대가 다른, 저는 이제 58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태어나고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산 직갈시하고 서울특별시 차이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저 아까 소득 격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하고 부산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에 뭐 러시아 자본이나 일본 자본들이 들어와서 해운대에 좀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생기고 해서 해운대 정도는 조금 뭐 이렇게 좀 경쟁력이 있다 할까요? 뭐 그런 정도 갖춰져 있지만,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한 해 4만 5천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일자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문제, 이 교통 문제, 환경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 수도권 집중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자녀 놓고 뭐 서울은 경복궁 구경 오고 뭐 외국의 친구들이 서울 온다면 마중 올 수도 있고 한 번씩 놀러 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 대학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좋은 일자리가 다 판교 뭐 이남 쪽에서는 고급 인력을 구할 수도 없는 이 왜곡된 이 수도권 집중 일급 중심은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이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수도권에 기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더 이상 수도권 집중은 그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독일 잠깐. 이 자료는 제가 독일 정부 초청으로 1년간 독일에 연수를 했는데요. 독일은 16개 주 연방 국가입니다. 좀 특이한 게 보시면 땅덩어리가 가장 큰 게 뮌헨이 있는 바이에른 뮌헨주인데요. 저 인구가 한 1,300 정도 되죠. 1,200인가? 경기도하고 비슷한데 저기가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저기는 기민당하고 기사당하고 우리로 말하면 약간 보수 정당이 단독 집권하고 있고요. 한자동맹으로 유명한 제일 위에 함부르크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기는 3인당 단독으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저희 다 혹시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면 전부 다 3인당, 기민당, 뭐 녹색당, 뭐 이렇게 좌파당 이렇게 다 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독일 총선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메르켈 총리가 이제 속한 당이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인데 16년 집권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위 빌리 브란트 우리 한국 사이가 된 슈레더 총리라고 있거든요. 한국 분하고 결혼했는데 한국 사이가 됐죠. 그 슈레더 총리가 속해 있는 3인당 사회민주당이 1당이 되고 기민당이 2등이 돼서 지금 이제 연정을 꾸리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정권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됐는데 참 특이한 게 우리 한국으로 하면 1당인 더불어민주당하고 2당인 국민의힘이 50%를 못 얻었습니다. 두 당이 합힌 게 40몇 %입니다. 독일은 이제 녹색당, 좌파당, 뭐 자유당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1당이 3당, 4당 이렇게 해서 연정을 하고, 독일 48년 소득정부 수립 이후에 대연정이 이제 그 1당, 2당이 내각을 구성한 게 대연정인데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기독교 민주당이 가반을 넘었지만, 이 가반을 넘었다 해서 독자적으로 우리가 국정을 이끄는 게 독일의 미래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해서 가반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해서 독일은 48년 소득정부 수립 이후에 90년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연정으로 내각을 조각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갔지 한 당이 일방적으로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독일은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요 정책을 선거에서 마무리해주는 아주 정책 선거 문화의 전통이 있는데, 제가 독일 가서 가장 주목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독일 한국 사회라는 슈레더 총리가 3인당이 집권했을 때 독일의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럴 때 한 정책이 유명한 그 하르츠 계획이라고 비전 2020 그 하르츠 계획인데요. 하르츠 계획의 핵심이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겁니다. 해고와 고용을 좀 자유롭게 노동시장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거고 국민들에게 주는 연금을 좀 축소하는 안이었거든요. 근데 사회민주당이 우리 한국 같으면 그 서민과 중산층 또 노동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인데 연금을 축소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다음 해에 있는 하루째 계획을 단행한 다음 해에 바로 총선에서 패배를 해서 바로 집권한 게 메르켈입니다. 그게 이제 16년 집권하고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그만두게 됐는데요. 그런데 메르켈 그 총리가 취임 일성이 뭐라고 그랬냐? 나는 슈레더 총리를 존경하고 하루째 계획을 승계하겠다 그렇게 공언을 했는데 말 그대로 그걸 승계를 해서 독일 경제 위기도 극복, 유럽 그 당시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지금 독일이 세계 리더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빌리 브란트라는 분이 이제 69년에 집권을 해서 유명한 동방 정책을 펼칩니다. 서독 초대 총리 아데나우라는 분이 집권을 했는데 그분은 철저하게 친서방 정책을 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원조를 엄청나게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독일 사람들 물어보니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아무도 동의 안 하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기업인들, 국민들이 땀과 희생으로 독일을 부흥시킨 거지 무슨 라인강의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제가 면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철저하게 친서방 정책을 해서 확고하게 독일이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을 때 독일 국민들이 3인당한테 정권을 넘겨줍니다. 빌리 브란트는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교류와 협력을 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방 정책을 펼쳤는데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4대 강국 보장인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고 이렇게 예비군도 폐지하고 이런 거 빌리 브란트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햇볕 정책을 나중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리 브란트 총리에 전혀 밀리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그 자세한 이런 거 보시면 잘 알 텐데 그래 처음에는 이 동독에 많이 지원을 하니까 퍼주기를 한다고 우리나라 북한에 뭐 조금 인도적 지원하면 지금 보수 정당이 난리를 하잖아요. 그거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독일 기민당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독하고 교류 협력을 하는 게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몇 년 흐르고 난 뒤에는 그냥 3인당이 지원해도 기민당이 모르는 채하고 기민당이 동독을 지원하고 서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 독일 통일이 됐습니다. 올해가 독일 통일된 지 31년 전인데요. 그 당시 빌리 브란트 총리가 89년에 서울대에 와서 특강을 했는데 자기들 통일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어쨌든 독일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독일이 통일만 되면 유럽이 걱정을 하는 것 때문에 안 될 거다. 오히려 조금 작은 나라인 한국이 독일보다 통일이 빠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서울대 와서 했는데 1년 뒤에 독일은 통일이 됐죠. 베를린이 무너지고 이제 2년 뒤에 됐는데 참 우리는 지금 여전히 전 세계 유일하게 냉전 질서가 유지되고 있고 분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야당 모 후보는 여러 가지 남북 문제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발언들을 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정책이 빌리 브란트 3인당이 했지만 기민당이 승계를 해서 90년에 독일 통일을 이루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1년 연수하면서 여러 가지 배운 바도 있지만 정말 정책 승계하는 거 당이 다르도 좋은 정책 우리 승계해서 마무리해 주는 거 한국도 요즘은 지방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다른 당의 시장군수 좋은 정책을 하면 그걸 승계해서 마무리해 주는 시장군수구청장들한테 주민들이 훨씬 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제 정책 승계 문화가 조금씩 안착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연정 자체가 참 안 되는 구조입니다. 시스템적으로. 터키하고 대한민국이 갈등 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세대, 지역, 계급 또 이념으로 이렇게 굉장히 첨예하게 갈등하고 또 6.25 사변이라는 동족 상장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처가 이제 많아서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건 이제 좀 글이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 그 통일 이전에 서독 지방정부하고 동독 지방정부 교류 협력한 건이고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90년대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이제 동독에서 민주운동을 하잖아요. 목사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동독의 반체제 인사나 민주운동을 했던 분이 데모를 하다가 체포가 되면 동독 신문에 납니다. 이러이러한 목사가 반정부 시위를 데모를 했다고 동독 신문에 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서독 정부에 사인을 주는 겁니다. 정치범을 돈으로 사가라는 그 사인을 주는 건데 베를린이 동독 안에 있지만 동서 베를린 나누어져 있는데 그 유명한 다리가 있거든요. 그 다리에 이제 그 정치범을 동독 지퍼차로 데리고 오면 그 다리 가운데에서 서독 정부는 그 당시는 마르크를 왕창 이렇게 몇 가방 가져가서 마르크를 넘겨주고 그 정치범을 모시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쌓이죠. 신뢰가 쌓여서 이제 되는데 저는 특히 이제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만큼은 우리 정부가 독점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부도 독점할 생각이 없겠죠.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후배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으로 가셔서 사실은 굉장히 크게 좀 기대를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도 그 유엔 제재, 대북 제재 이런 건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한미 동맹을 확고히 하는 건 너무나 원칙이지만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고 중앙 정부가 하기 어려운 거는 지방 정부가 하면 되거든요. 경기도도 우리 경상남도에도 이제 딸기 모종 사업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는 북한 강원도가 이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옛날 강원도는 휴전선 이북이 조그만한데 지금은 굉장히 커져가지고 북한 강원도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 최문순 지사는 도가 2개라고 우리 농담하는데 강원도 같은 데는 교류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터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교회라든지 우리 사찰이라든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교류 이런 게 좀 천도교, 북한 천도교 청무당이라고 이제 위성 정당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쪽으로 좀 활발하게 이 지방 정부의 교류 협력 사업들이 잘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통일이 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예를 들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지도를 딱 접으면요. 어디하고 자매결연하는 게 다 나옵니다. 부산광역시는 청진직할시하고 하면 되고요. 경상남도는 한북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지우고 있는 김포는 바로 건너에 개풍문하고 자매결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딱 접으면요. 예를 들면 남북 통일이 갑자기 그리 될 일도 없지만 됐다. 그러면 이게 행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병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정교하게 준비를 안 해놓으면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예를 들면 북한 항해남도 항해북도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북한이요. 나눠져 있는데 항해남도의 도청 소재를 해주고 항해북도는 사리원이에요. 예를 들면 충북이 항해북도하고 자매결연을 했다. 그러면 사리원 초급 인민학조에 교사 수급한다든지 학생들은 이 청주초등학교에서 가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평소에 좀 잘 해야 나중에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남북 문제만큼은 정부나 통일부가 독점하면 안 된다. 민간교류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개성공단에 노동자들한테 그 월급이 우리 돈으로 10몇만 원, 20만 원 이렇잖아요. 그 북한 노동자들 우리 말도 잘 통하지. 손기술이 좋으니까 개성공단의 123개 기업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자칫 분권 국가 또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죠. 마하트마 간디인데 인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70만 개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진국은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자치분권이라는 많은 그 권한과 예산이 지방 정부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내년 3월 9일에 좋은 그 승리를 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하고 자치분권의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뭐 싫어할 정도로 애를 좀 먹일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정책 전문가인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 또는 자치분권에 준하는 연방국가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당에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을 2년 했는데 중앙에서 권한도 안 주고 자주입법권, 자치조직권, 재정분권을 안 해준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각도를 달리 보면 대한민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권한이 너무 많아서 또 논란이 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매우 권한을 좀 절제해서 써야 되고 의회하고 이렇게 좀 파트너가 돼서 개혁 과제들을 의회와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2010년에 경남지사에 당선됐을 때 김두관이가 이제 350만 경남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김두관하고 경남도민들 350만이 선택한 59분의 도의원하고 이렇게 값을 따지면 이 59분의 값이 김두관보다 훨씬 더 값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도의회에 100% 출석을 했는데 뭐 자랑질이지만 시도지사들이 어떤 분들은 도의회에 나가거나 시의회에 나가면 참 좀 고약한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 출장을 많이 가버리세요. 그럼 외국에 뭐 시장 개척단 이런 걸로 가면 도의회가 양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출석률이 낮은 강력시장이나 도지사들 꽤 있는데 저는 100% 출석한 이유가 도의회 일정이 사전에 나옵니다. 2022년 경상남도 도의회 일정이 올해 연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제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도지사회에 출장, 시장개척 출장을 경상남도 도의회에 안 열리는 곳에 반드시 일정을 잡으라고 미리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도의회에 안 나갈 일이 없죠. 저는 그게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뭐 좀 비판을 하면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보궐선거 됐는데 110분 중에 104분인가 우리 당이잖아요.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지금 굉장히 부딪히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방자치의 지방자치단체 한 축이 하나는 단체장이고 하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자치공화국 선진국으로 가려고 그러면 단체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30년 역사가 흘러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주민자치는 여전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하는 스위스의 게마인데 같은 경우 5천 명, 10,000명이 다 마을 공동체잖아요. 거긴 직접 민주주의를 합니다. 기본소득도 지난번에 국민투표를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우리 돈은 한 350만 정도 기본소득을 주는 걸로 제시를 했는데 그 부결을 한 이유가 나는 잘 몰라. 나중에 그 전문가한테 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사회임금이라든지 복지체계로 해서 350만 원보다 훨씬 더 혜택을 보는데요. 근데 굳이 그 혜택을 다 포기하고 기본소득 350만 원 받을 이유가 없어서 주민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요 결정을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5,200만이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없어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하지만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하지만 그래도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더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한테 주민투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뭐 별 재미없지만 자랑 겸해서 하는 걸로 해서 제 강의는 두서없이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평소에 주민소송제, 국민발안제, 주민투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제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저녁에 마포에 있는 집으로 퇴근을 하는데
고건 총리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김 장관 그 주민투표제 도입한다고 기자회견 하셨대요. 네, 그랬습니다. 함께. 아니, 총리시라고 충분히 협의 없이 했다고 또 한 건 정치적으로 한 건 했다는 이런 뉘앙스로 고건 총리께서 나를 질책을 해서 총리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자치분권 활동할 때 반드시 우리가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한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뭐 협의를 충분히 안 했다고 상당히 질책을 하더라고요. 제가 좀 담이 큰 사람이라 총리 질책을 받아 잠을 잘 잘 줄 알았는데 나서 처음 총리 질책을 받으니까 약간 잠이 안 오더라고요. 뒤척뒤척 하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음날 국무회의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아파트 집에서 구두를 신고 구두칼로 구두를 신으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 대통령께서 통화를 원하십니다 해서 받으니까 주민투표제 도입한다고 김장은 기자회견 하셨대요 했다니까. 야, 김장은이 기자회견을 해버리긴 했는데 이거 시기적으로 너무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염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커피 가서 국무회의 하기 전에 우리 행자부 차관부터 고위관부들 다 모아놓고 인원을 하냐 막 큰일 났다 바로 이걸 처리하라는 거야. 나는 이게 평소에 소신이었고 또 그때 제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약간 동지적 관계 있으니까 대통령이 질책하시 좀 봐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 딱 버텼는데 대통령께 나중에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투표 제가 도입되고 오세훈 무상급식 청주시 청군 제주 단일화 통합 또 그 양성자 우리가 원전하면 중저준위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고 그 보관하는 그걸 이제 경주시하고 군산시하고 주민투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투표제를 그런 해서 이제 제가 배짱으로 됐는데 보통 이 정도 하면 뭐가 좀 나오던데 이런 거 과감하게 했다 이러면 뭐 좀 나오던데 공부 동작이 많이 늦으시네. 그래도 뭐 박수 이런 거 좀 나오고 이러더니만 어떤 데가 특강하니까 이 박수가 한 5분 뒤에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 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서 박수가 한 1분 안에 나오니까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고 여하튼 두서없는 이야기에 송구스럽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정책 과제 공부들을 많이 하셔서 대한민국이 선진 자치분권 국가 또 연방 국가로 가는 데 있어서 리더로서의 큰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혹시 또 제 방이 항상 열려 있으니 국회 오시면 편하게 들려주시면 제가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